그게는 외국 있으니까. 강현우? 음, 네. 공혁, 또, 이따 보내준 친구 이름은? 예준이, 영호. 반갑습니다. 요거는 뭐냐, 요거는 지금 사진인데 교재가 사실 뭐, 이렇게, 혹시 교재가 하나 더 왔어야 되는데, 다 못 와서 제가 프린트를 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는 인수업은 2교시를 아마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주차에 쓸 프린트나 자료들은 여기 일자리에 하겠습니다. 오시면은 다른 것보다 먼저 여기 보시고 여기 프린트가 있네? 있으면 보통 그건 재질 것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기왕 띄운 김에 숙제 얘기를 좀 먼저 합시다. 여기에 보면 지금 숙제 교재 페이지 넘기시면 이게 나올 거고요. 물론 이 사진 안 나와. 사진 안 나오고 여기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시험 기간 되면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니까 얼굴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얼굴 익히라고 띄워놓은 거고 이 중에 자랑스러운 점은 이거 촬영 기준. 예. 지금 백석 선생님 밑에 심훈, 윤동주 모두 다 20대입니다. 모두 20대고 찍는 사진 기준 저 30대고 흑백 하나밖에 안 써요. 아, 뿌듯하다. 다음. 여러분들의 숙제 범위는 여기다. 프린트로 받으셨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안내차 놓은 것뿐이고 프린트로 받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프린트에 있는 내용 전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뒤쪽에 보면 제가 정답과 해설까지 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다 풀고 채점하고 그다음 정리해서 오는 것까지 갔을 때다. 이런 얘기고요. 분량이 뭐 많지도 않고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독서랑 고전문학 두 개를 하는데 어려운 거는 좀 같이 좀 진행을 하자. 어려운 거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점차점차 어렵고 난이도 있는 것들을 해보자라는 생각이고요. 대신 숙제는 조금 청이하게. 그래야지 어려운 거 막 하다가, 씨, 난 그거가 아닌가? 이민을 갈까? 자살을 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숙제하다 보면, 나 좀 잘하는 거 같은데? 숙제 있는지도? 그리고 다시 와서 자살이 다를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거 없이 이렇게 버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분량은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갑자기, 자, 다음 주까지 한번 풀어오세요. 이런 건 안 해요. 이런 건 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숙제 확인했으면 오늘은 사실 이 프린트를 볼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재를 바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팀 베이원에 피와 땀이 들어있는 교재 중에서 중에서도 먼저 고전문학, 고전 운문 편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페이지 63페이지고요. 다들 늦은 시간에 애쓰는데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 오늘 일단 한 작품도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작품. 그럼 뭐 하냐? 요거 한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고전 기본 어기에서도 뭐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총 세페이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두페이지만 이거 같이 설명해 드릴 거고 독서로 넘어갈 거예요. 요거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마무리해 볼 작품들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렇습니다. 안희경 국어의 고등부 학생들 중에 저를 피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고등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넌 뭐냐? 전 부원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독서나 고전 문학이 마치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혹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과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존나 지루해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해볼게, 해보는데, 각오를 하고 시작하자. 이거를 웃기게 할 수가 없어. 웃기게 하는 방법이, 웃기게 하면 하겠지만, 그러면 너네가 졸업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 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작합시다. 예. 저도 여러분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단어, 처음 보는 맥락, 처음 보는 작가인데 왜 몰라 병신들아 이런 거 안 할게. 그냥 그냥 멍청하구나 이렇게 서로 받아들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사이좋게 진행되겠죠. 자, 수업 안내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두 파트를요, 저는 나누지 않고 한 타임에 무조건 이 두 개를 다 같이 갈 거예요. 뭐, 한 달, 한 달하고 뭐 이런 식의 커리가 편한 건 알고, 그리고 그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도 아는데, 다 까먹어. 이걸 너무 다 까먹어서 안 되겠고, 어느 정도 저는 이거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혈중 알코올 농도? 피 속에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못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에 뭐 특정 부분에 알코올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분포되어 있는데 비율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이것도 혈중 기본 농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를 손 놓고 다른 영역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로 교림같이 얘네가 능력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같이 어느 정도 항상성 있게 비율을 유지하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독서를 할 때는 일단 복습 퀴즈가 있어요. 그 복습 퀴즈의 내용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숙제. 일단 첫 번째로 숙제,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공부 내용. 요것들로 볼 겁니다. 복습 퀴즈니까. 물론 가끔 그냥 한번 죽여볼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처음 보는 걸로 던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습 퀴즈. 진단평가 안 보시면 다 보셨죠. 이분 좀 어렵지 않았어요? 이때는 그렇죠. 여기서 또 안 어려운 척 하지만 어차피 저 다 알아. 네. 근데 쉬워진 거야. 제가 처음에 그거 만들었을 때는 더 어려웠다가 이거는 변별도 하기 힘들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눠가지고 좀 쉽게 내렸어. 근데 결국은 우리 끝점은 거기까지 갈거라. 자, 복습 퀴즈. 그렇게 갑자기 제가 발광하지 않으면 거의 다 그냥 복습 내용이다. 그리고 지각하지 않는 게 제가 시작할 때 복습 퀴즈 시작해요. 그리고 복습 퀴즈의 점수가 어디까지 공유될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저와 계약한 게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보호자께서 저와 계약했기 때문에, 정보는 거기까지 공유가 되는데, 자자자, 긴장하지 말고, 일단 제가 착한 사람인 걸 두 가지 케이스로 인증을 해볼게요. 하나는, 원래 저는 이렇게 시험 보고 복습 퀴즈 내용과 점수를요, 우리가 있는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내가 교직 자격증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도덕도 있단 말이야. 너무 빈간돼. 이 반인권이거든. 이거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없지.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는데 잘 봤다. 저기 이름 쓴 조졌다. 혹시 그 이름 쓴 이거는 수습이 안 되겠다고 내 이름 쓰고 그러는 거예요. 네. 돌아가면서 쓰는 거 없으니까. 한 방에 그래서 똑같은 일이 4명 나와요. 뭐야, 이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뭐 중요한 건, 나는 지켰다, 이런 거예요. 물론 실명을 가지고 잘 점수들은 저까지는 아닌데, 공개는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공유되는 점수도 제가 약간 보정을 합니다. 가령 여러분들, 10점 만점에 7점. 잘했어, 못했어? 7점, 7, 어때? 어때?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계속 중학교에 있다 보니까, 나는 뭐 애인이 좀 받아본 적 없는데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전화 오신다니까. 우리 많이 아픈가요? 이런 거 온다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보정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렵게 냈는데. 가령 여러분 이번에 진단평가 70점 되면 최상위권이야. 70점 되면 최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10점 만점 7점 나쁜 게 아니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은 제가 보정해서 ABC로 바꿔서 공유드립니다. 너무 이걸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아무리 시험이 조금 쉽게 나오거나, 그래도 내가 보정을 한다 그래도 지각해서 3분 컷으로는 못 쓴단 말이야. 네, 지각하지 말고, 우리 좀 한산하잖아요, 이 시간대가. 와가지고, 얼른 얼른 시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문 이해하고 문제 풀이하고 이런 것은 일반적이고요. 종종 저는 짝학습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활동하듯이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좀 서먹한데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하면 뭐 할 건데. 친하면 뭐요? 담소 나누고 선보냐? 그런 것도 아닌데. 자, 다음에 제가 하는 고전문학 파트입니다. 고전문학에도 또 단어 시험이 있어요. 오늘 볼 어휘 이제 3분의 2 한다고 그랬는데, 다음 주는 그러니까 그 3분의 2가 시험 범위가 돼요. 그리고 묶어서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수 퀴즈라는 이름으로 전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험이 이루어지고요. 끝나고 바로 해설해요. 바로 해설하면서 여러분들 채점하고 제가 걷어가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문학사, 아무래도 고전문학은 고전 문학의 흐름이 있으니까 문학사에 대한 설명들도 제가 좀 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고전에 대해서 아주 친숙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주가 될 것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쓸 게 있네요. 목표 설정입니다. 왼쪽에 있는 음영된 칸만 쓰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진단평가를 다들 보셨다고 하니까 전체 국어의 영역을 한번 다시 한번 보셨을 거고, 뭐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어떻게 잘해보겠다도 좋고, 아니면 그냥 내 전방적으로 그냥 1등급 다 찍고 싶다 해도 좋고, 저는 그냥 사람 말만 하게 해주세요 해도 괜찮은데, 이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걸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저와 우리 학원이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죠.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시간 좀 지나고 나면 또 오른쪽도 한번 태우면서 둘의 이제 그 갭 차이를 보면서 우리 이후의 어떤 목표나 상황들을 좀 조정해가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일 분 뒤에 같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페이지, 고전의 기본 어휘인데요. 제가 옆에다가 바로 써놓은 게 발음이에요, 발음. 그러니까 고전의 기본 어휘를 제가 지금 문법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문법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단어를 알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지
저는 여기에서 중세국어 문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인데, 약간 야매 같지만, 일단 발음을 해보자. 해보고, 현대어,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 현대어 말고 딴 걸 알고 있진 않으니까, 현대어 중에 비슷한 걸 찾아서, 연관이 있네. 이게 이렇게 바뀌었나 보다 하면은, 그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애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애들이. 일단 맨 처음에 보이는 하다. 예, 하다입니다. 근데 뜻이 다르죠. 저는 단어 시험 줄 때는 여기 있는 이 가운데 뜻, 욕할 있죠? 요것만 들 거예요. 아, 형식의 변화, 뭐, 일단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계속 돌리면서 여기만 드릴 거야. 어차피 너희들한테 요구되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쓰는 게 아닙니다. 증세인은 지금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만 잘 보시면 되겠고, 하다라는 말은 많다 또는 크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큰 발, 큰 발. 그래서 이렇게 지명도 나온 거고요. 예전에 한밭대가 있는 이런 걸 하다. 그러니까 중세 때는 요거 우리에게 친숙하다고 저 공부하다가 이렇게 달려들면 안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공부하다, 학습하다, 수업하다, 매끈매끈하다 이런 건 다 뭐야? 여기 밑에 있는 요 한 저기 있는 저 점 찍힌 걸 아래아라고 읽고요. 말하고 저 명칭이 그거고 저거 발음하는 방법. 이제 또 이 정도는 또 알아줘야 우리가 또 그다음 가서 기강을 잡을 거예요. 이거 간단해요. 아 발음과 어 발음과 오 발음 사이로 하는 거. 자, 해볼까? 또 여기에서 병신같이 이러면 안 돼. 하는 방법은 알려줄게. 입 모양은 아로 만들고 오를 발음한다고 생각하고 발음하면 어떤 소리가 나냐? 이 소리가. 애매한 소리가 나지. 어, 애매해서 없어졌다는 소리는, 이소, 이소. 시작하면 바로 이거, 아래야 발음하면서 기강 잡아. 애들이 그러면 얘기하겠지? 이 새끼 줄세 국어 좀 아는 놈인가? 지금. 얘들아, 솔직하게 말하면, 다 바로 이 발음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중세인이 아니라서 자세히 몰라요. 이거 만약에 이 발음 너무 잘했어. 와, 진짜 중세인 같으시네요. 칭찬이 맞긴 하냐, 이거? 너무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아레아가 들어있는 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다구나.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되겠고요. 시름 옆에다가 제가 현이라고 써놨는데, 현대어에서도 시름은 똑같이 시름이에요. 걱정, 근심, 시름이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지금보다 이거 좀 많이 썼고,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로 여기 비워놨는데, 씨름은 현대어도 씨름이 됐어. 이거 똑같이 씨름 쓰는 좀 그렇지 않니? 그래서 걱정과 근심 따로 적어놨고요. 옆에 있는 예문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뭐 뜻을 알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작품들은 차츰차츰 제가 할 건데, 어, 쭉 읽고 복습할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널라와 너보다 이건 내가 까먹어도 되고 씨름 씨름 걱정이 됐어 나도 너보다 걱정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 이 정도의 맛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발음을 기준으로 한번 추론해보고 비슷한 걸 찾자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터네요, 베어네요, 비슷하지. 동짓달 음력 11월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잘라내요, 베어내요. 이런 뜻이거든요.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겠죠? 디오타. 디오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타예요. 디오타가 깨끗하다. 디오타가 좋다, 좋다가 깨끗하다. 요것도 뒤에 할 때 나오는 그 국외음악 파트인데 중세 때는 한 형태소 안에서도 국외음악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법적인 성향을 붙일 필요가 있어요. 좋다구나. 좋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사실 여기 풀어진 말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 처소. 문법에서만 자주 나오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거. 처해 있는 장소예요. 처소, 무사격.
장소를 나타내고 부사어로서 자격을 주는 격조사다. 그래서 초소부사격 조사애를 이야기하고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야, 니네 밤 10시, 일요일 밤 10시에 어디에 있니? 우리 학원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애입니다. 옆에 보면은 또 딴 게 나오죠. 물외에 좋아하는 일이 어부생이 아니러냐 이런데요. 물외라고 하는 거는 세속의 바깥, 그러니까 자연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자연에서의 좋아하는 일, 깨끗한, 청빈한, 깔끔한, 담백한 일. 그런 일이 바로 어부의 생애 아니겠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리다, 어리다. 중세에는 어리다. 야, 너 참 어리다 그러면은 욕이야. 너 병신, 너 막콩이니? 이럴 수 있어. 어렸을 때. 여기도 하다 이렇게 썼죠? 하는 일이 다 어리다. 하는 일이 다 어리석구나. 모자라구나. 자, 그 밑에 보면 지다, 디다 이렇게 있는데요. 지다와 디다가 나란히 있는데 사실 디다에서 구개음화 적용되면 지다가 되는 거예요. 구개음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예문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해도지, 같이. 우리는 그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해도디, 같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음. 그래서 뭐 드트 발음이 형식 형태소 이랑 만나서 지치로 바뀐다. 뭐 여기까지는 문법 시간에 자세히 하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 그 혹시 주변에 평소 대화하는 북한 분 계세요? 있을 수도 있잖아. 아, 계속하면 안 되는구나. 북한과 계속 교류하고 있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구나. 그, 제가 잠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북한 분이셨어요. 물론 이제, 탈북하셨고, 나름대로 상당히 고위직이셨지. 왜냐하면, 지금 현직으로 있는 김정은 알죠? 김정은. 한 살, 나보다 한 살 많아. 왜 형이야? 근데 걔네 아빠 알아? 김정일이라고? 그 사람의 가정교사 출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원래 러시아어 전공이신 분이었고, 그 한국어 교육 뭐 이쪽 학과장인가 그랬어. 근데 그분 말투에는 이런 게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냐면, 북한의 문화원은 기계음악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같이 해돋이 보러 갈래? 만 이쪽은 어떻게 해요? 진짜 같이 해돋이 보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국외음화라고 하는 거 수상하게 너무 잘. 여러분 그러니까 국외음화라고 하는 저 의문의 변동 현상은요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생긴 지가 얼마 북한에도 안 쓰고 있잖아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중반쯤 돼서 남쪽부터 올라오게 된 의문의 변동이었고 그러니까 조상님들 당연히 거의 안 썼지. 이게 이런 걸 보잖아?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한번 바꿔. 기다? 뭐가 기냐고. 아, 지다라고 바꾸니까 아는 말이네? 이렇게 역추론해 보는 거죠. 지는 입 부는 바람에 행여 만나 싶더라.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리을쉐라는 어미의 뉘앙스예요. 뭐뭐 할까봐 두렵다야. 자, 외우지 말고 그냥 보고 넘어가. 선하면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렵다. 어기야는 감탄사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날리고 증대, 질퍽실퍽한 데를 이길까봐 두렵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티어인데 이것도 우리 구개하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바꾸면 고쳐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모음화라고 하는 게 하나 더해지긴 했지만 그런 건 차차 합시다. 아니야. 그런 거는 저기 건원쌤하고 하시죠 문법. 밀어야지. 짬때리. 자, 다시. 그러니까 주겸은 문 같은데 이렇게 얽혀 있는 구슬괭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고쳐 걷고 그러면 다시 걷고 옥층계를 다시 쓰며 이런 얘기. 요거는 어떤 상황인지가 더 중요하니까 넘어가고 제 다시다 이런 뜻이에요. 별표 쳐놨죠.
두 가지 이유에서 별을 쳐놨어요. 내다, 여다, 니다. 지 맘대로 쓰입니다. 아니, 조상님들은 왜 표준어를 안 쓰시고 지 맘대로들 저러시지? 세종대왕한테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한국어 맞춤법 통일한이 없습니다. 87년도에나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조상님들은 어떻게 쓴다? 그냥 발음해. 하던 대로 해.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했더라? 그 발음에 맞게 한민족으로 적어놓은 게 다. 지금 갖다가 따질 수도 없고, 따지고 싶으면 죽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가다란 뜻이거든요. 또. 근데 이런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이런 추상적인 의미도 포함할 수 있어요. 살아가다. 물론 예문은 그냥 물리적인 의미예요. 저 물이 거슬려 흐르고자 하니 나도 울면서 예리라 가리라. 그다음 우리의 평소 어미상 좀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게 바로 이런 건데요. 는다 또는 난다. 얘들아 이거 아래야 있잖아. 원래 좀 깊게 배우면은 첫 음절에서는 아로 발음하고 이음절 이후에서는 으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대충 이런 경향성이 있다 이런 것도 배울 거거든. 근데 나는 또 문법을 하는 게 아니잖니? 귀찮으니까 나는 그냥 다 아로 발음. 자, 그리고 나서 알아서 그냥 현대어에 맞춰서 고정하면 되지 뭐. 또 까다롭게 안 할래요. 자, 근데 이걸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천고흑망,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흥망성쇠를 안 한다, 뭘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평소문처럼 들린다고. 근데 아니야. 네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의문. 이거는 잘못하면은 일단 해석상 오류가 생기죠. 그리고 이건 좀 치명적인 게 뭐야? 이거를 평소로 해석해버리면 문학에선 선법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요거 따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소 뒤에 의나 희가 붙는데 요것도 위에서 봤던 것처럼 처소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궁왕, 궁예, 후구불의 궁예입니다. 궁예의 대궐터에 보니까 지금은 사람은 다 없어. 뭐만 있어? 까마귀와 까치가 지저귀니 이런 뜻이에요. 자, 켜다 또는 연주하다라는 의미로 쓰는데 2월 보름에 2월 보름에 2월 15일 음력이에요. 당연히 다 저기 옛날엔 다 음력이다. 아우 감탄사 녹기 헌 등불 같구나. 여러분들 요거 읽을 때 내키는 대로 읽지 좀 말고 이렇게 좀 읽고 싶은 대로 좀 하지 말고 시옷 뒤에 된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먹을다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해석상 애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산인가 구름인가 먹으도 먹을시구면 산인가 구름이가 험하다니까 험하기도 험하고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산이 험한 건 이해가 돼. 그 구름이 험하다는 건 뭐예요? 구름이 어떻게 험해? 그렇지, 먹구름. 구름 많이 낀 거. 그래서 험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딱 맞진 않거든요. 대충 뉘앙스로 때려 맞춰요. 이 말 자체가, 통용되는 이 단어 자체가 사라졌어요. 좀 부활하면 괜찮겠다. 재밌는데? 이 단어 좀 약간 통용에 쓸 수 있겠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먹으냐? 이렇게 쓸 수 있어. 먹은 얼굴이다. 도군, 뭐뭐 보다라는 뜻이고요. 여산이라고 하는 중국의 산이 있어요. 저도 직접 가보진 못해가지고 명산이래. 가끔 저기 그 전단지 같은 걸로 본 적은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중국의 많은 시인들이 여산 정말 아름답다 이런 걸 많이 썼던 거야. 이태백 같은 사람이 이거 칭찬 많이 했는데 여기보다 낫다고는 말 못할 걸 여기 금강산 여기보다는 내가 낫다고 말 못할 거야. 여기 그만큼 아름다워. 요런 구절입니다. 괴다를 보시면 제가 괴다에다 밑줄을 부딪혀 놨는데
괴다는 발음만으로 저 뜻을 유추하기가 너무 어려워. 나너 괴, 뭐라는 거야? 쏴버린다? 뭐라는 거? 그러니까 그 뉘앙스나 어감이 안 살아, 이게. 현대국어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그 밑에는 12라고 써 있는데요. 살인문. 그리고 제가 지금 소박한 삶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건 이제 교육용 언어고, 말하자면 약간 가난한 삶? 그런 삶에 가까워. 살인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뭐 민속촌이라든가 아니면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초가집에 그 담장이 벽돌이나 뭐 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얇은 나뭇가지 이렇게 얽어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거 있어요. 솔직히 그거 담장인가 싶으면 발로 밀면 밀립니다. 그냥 엎어져요. 근데 거기에다가 문을 짱짱한 걸 세우잖아요. 문하고 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문이 뭐가 있냐면 똑같은 재질로 놓는 거예요. 제가 봤던 거는 그나마 좀 성의 있게 만들면은 약간 그 미닫이처럼 해놨고 대부분은 이렇게 판때기처럼 해서 이렇게 얹어. 그리고 저기를 어떻게 돌아다니지? 뛰나?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들어서 이건 것 같은데? 그래서 저게 뭐야? 저게 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게 말해서 소박한 거지. 그래서 이 소재 자체가 소박한 삶을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 인간 하면은 여러분 인간할 때 휴먼 절대 없어 절대 없어 무조건 인간 세계 애초에 인간의 이 문자가 말하자면은 우리보다 디멘션 차원 같은 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상을 나타내. 사실 좀 잘렸지만 요 뒤에 바로 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차피 묶어서 합시다. 헤다라는 단어가 있고 헤다는 현대어로 바뀔 때 헤아리다가 되었어요. 헤아리다라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떤 것을 산출하다, 계산하다, 그리고 생각하다 다 되죠. 다 되는데 중세국어에서는 특히 어떠한 뉘앙스 또는 의미로 많이 썼냐면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불안이나 걱정, 불안한 생각을 하다. 좀 걱정하다 이런 의미를 좀 가지게 돼요. 그 헤다에서 나온 타생 명사가 바로 희엠입니다. 그래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어쩔 수 없이 햇만 많다, 불안만 많다, 걱정만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어, 제가 일반적인 화살표를 안 쓰고 저기 부호 같은 거 쓸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거는 딱 용법이 정해져 있어요. 변천에만 쓴다. 변천은 일반적인 변화와는 뭐가 다르냐? 변화 중에서도 변천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뀐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다는 중세국어, 헤아리다는 현대국어. 대신 같은 중세 때 해다도 쓰고 파생 명사로서 햄도 썼거든요. 이 경우는 시간의 변화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는 그냥 화살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변천이라고 하는,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것에만 저 부등호를 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계단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홍진. 그렇지. 직역하면 붉은 먼지라는 뜻이고요. 속세를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속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얘가 사회의 때가 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속세, 세상을 이 붉은 먼지로 먼지 구덩이로 보는 뭐의 상대됐어? 자연의 상대.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적 뉘앙스입니다. 예문 보면 10장, 10장이 한 3m 되고. 그래서 이 정도 되는 먼지가 턱턱이 쌓인 그만큼 더러운 세상이 얼마나 가려졌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무심을 좀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무심이 중세 작품에서는 대부분 욕심 없음 이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욕심 없음. 근데 우리가 현대에서 너 되게 무심하다 그러면은 무관심하다는 뜻이에요.
무육보다는 무관심이죠. 그래서 무심하라 그러면 중세에서는 한 9대1 비율. 대부분은 욕심어. 아, 저것은 욕심없고 서운하고 말구나 이렇게 보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지금 쓰는 말, 무관심함에 이런 의미를 써요. 그러니까 9대1이긴 하지만 10%의 확률이긴 하지만 예문 보면서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예문이라도 또는 현대어피가 나오는. 그 다음은 암향. 난초나 매화 따위에서 나오는 그윽하고 은은한 향기. 이것도 긍정적으로 씁니다. 아, 왜 냄새가 잘 안 나? 이런 게 아니고 그윽한 게 오히려 나대지 않아서 좋다라는 암순한 향기. 어여쁘다. 이것도 이미 바뀌었죠. 아까 어리다처럼 어여쁘다는 지금은 예쁘다는 뜻이죠. 이때는 불쌍.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구나. 저 귀뚜라미. 안타깝구나. 저 귀뚜라미. 이렇게. 오랜만에 별표 다시 한번 나오네요. 헌사. 헌사. 음, 원래의 의미는 야단스럽다예요. 야단스럽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뉘앙스냐면 약간 나댄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문 잠깐만요. 어와 방탄사 넘어가고 조화음이 조물주예요.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나대기도 개나대. 말이 좀 이상한데? 조물주가 나대는 건 뭐야? 조물주가 뭐야? 사물을 만들어낸 누군가. 주인.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조물주가 나댄다는 건 어떨 때 쓰냐면 주변 경관이나 자연환경이 화려하고 아름다울 때 씁니다. 그래서 직접 의미로는 부정적이었잖아. 나댄다니까. 근데 뉘앙스에서는 뭐야? 이 흐름에서는 긍정적. 주변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쓴 거야. 그 다음 쓰여디다. 요거 사라지다예요. 근데 사라지다? 여기 세상에서 사라져?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쓰여디요. 차라리 죽어서 엄나비, 호랑나비가 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밑에는 어와 어주어는 감탄사라 사실은 의미를 외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것을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감탄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쓰나요? 맞다. 어주어. 책 잘못 가져왔다. 이렇게 안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감탄사인데 이걸 만약에 감탄사인지를 모르면 첫 번째 해석하는 시간. 두 번째 이상한 해석을 해버려. 그래서 이건 감탄사라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내일이야 참 불쌍하게도 됐구나. 인간 세상의 이별을 또 어찌 다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감탄사라는 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 밑에 적은 덧, 슬카장, 이거는 진짜 발음으로 찍는 게 제일 좋아요. 적은 덧이 뭐다? 땅땅. 슬카장이 뭐다? 실컷. 이거는 써져 있는 걸 바르게 읽고 그 발음을 통해서 현대어가 뭘까? 이렇게 추론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잠깐이라도 생각을 안 해서 이 시름을 읽자고 하니 내가 차여가지고 자꾸 생각이나 그래서 잠깐 생각을 안 해서 생각하면 괴롭잖아. 생각 안 해서 걱정을 잊고 싶었는데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놀겠다. 자, 뭐뭐하고저 지금도 쓰는 말이죠. 쓰는 말이고 뭐뭐하고자 소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양춘 봄날의 햇볕을 부천에서 님 계신 데다가 보내고 싶다. 보내고자 한다. 요건 이제 추운 데 계실 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소망을 둔 거고요. 밑에 보면은 우희 위에 있다는 거죠. 무엇 위에 잠깐 빌려다 머리 위에다가 불게 하고 싶다. 봄날 그 저기 눈 녹인 바람을 보면서 이 화자가 생각한 거예요. 잠깐이나마 저거 빌려가지고 내 머릿속에 이 하얀 흰머리를 녹여버리고 싶다. 이 눈을 녹이고 싶다. 회춘하고 싶다. 이런. 그 다음 나오는 게 지금 저 한의화라고 하는 말이 헌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걸 직역하면 너무 많이 이상해. 자, 상황은 뭐냐면 여자 둘이 있어. 둘이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차여가지고 자기 차인 얘기하고 있어. 보고 싶은데 못 본대. 너무 억울하고 뭐 안타깝고 힘들대. 그래서 어떻게 하자? 아, 나 차라리 죽어서 달이 돼가지고 지름달이 돼서 님의 창가에 딱 꽂힐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각시 2번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각시님, 달이야, 헌영. 네? 달보다는 차라리 기준기가 돼서 님에게 딱 내리 꽂으세요. 이런 조언. 직접 닿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커녕으로 번역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냥 양구절 번역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백부가 나오죠. 백부. 백부. 흰 갈매기. 여러분들이 갈매기를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갯돼같이 몰려다니면서 새우깡이나 처먹는 그런 그 갈매기 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마리 정도가 식단. 두 마리만 빼자. 두 마리만 빼서 하늘로 유유히 날아요. 갈매기가 그리고 날개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풀싹거리고 안 나. 풀싹거리질 않아. 그래서 유유히 나는 저 모습이 마치 자연과 하나 되는 나를 담은 그리고 자연과 나의 매개체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연의 매개체 또는 자연 그 자체로서 자연의 상징으로서 자주 나와. 백구야, 이 갈매기야. 나 하지 마라. 내가 네 친구인 줄 어찌 알고 도망을 간다. 나 네 친구야. 나 자연과 하나 되고 싶어. 그러니. 자, 이건 또 뭐야? 여름이 여름 썸머고요. 여름이 열매고요. 곧 지읒 받침이 꽃이고요. 곧 디귿 받침은 플레이스예요. 야간. 이게 여러분들이 고1 때 중세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시는 문헌으로 뭘 배우겠어요?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훈민정음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이에요. 용지어처가 들어올 거거든. 불씨 깊은 난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자, 그 다음, 꽃이 좋고, 기호코도 배웠죠. 꽃이 좋고, 여름, 여름이 뭐라고? 열매라고. 열매, 하다, 많이. 그러니까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덜 흔들리고, 또 버티고 있으니까 어때? 양분이 충분해서 꽃도 많이 피고, 꽃도 피고, 그리고 열매도 많다. 유익입니다. 그럴 때는 이곳저곳에서 훗날 다르겠습니까? 여기저기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나오는 이화, 도화, 행화는 공통 분모가 딱 하나예요. 봄꽃. 백꽃, 복숭아꽃, 살구꽃 모두 다 그냥 열매 처먹을 생각밖에 없었는데 아니 꽃이 뭔 일이래? 자, 근데 알아둬야 된다. 왜 그러냐면 출제자가 여러분들 이걸 당연히 한다고. 당연히 백꽃을 보고 백꽃을 보면서 봄이 왔다라는 걸 안다고 생각하는 모르겠어. 아니 저는 배는 그냥 슈퍼에서 사왔죠. 아니 꽃을 언제 봐요? 근데 출제자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게 배꽃이 딱 나와 버렸어? 그러면 바로 뭐야? 계절적 배경이. 이 색깔도 좀 얘는 알아요. 흰색이다. 흰색이 꼴받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문학작품에서 색채 대비라고 하면 뭐뭐 있어요? 색채 대비 한번 봐보세요. 흰색 검은색. 또, 빨리 봐. 보이나? 납득 잘 안 되는데 꽤 많이 나오는 게 흰색, 파란색. 어, 흰색, 파란색. 얘가 그 중에 두 개가 걸리기 때문에 얘 색깔 모르면 색채 대비가 없습니다. 얘가 봄에 피는 줄 모르면 계절적 배경을 묻힙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봐봐. 이화우 흑불일제 울며잡고 이별한 얘기. 아, 이것만 딱 써놓고도 뭐라고 물어봐? 봄에 이별했니 안 했니 물어볼 수 있어.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돼요. 하나는 백분잎 비처럼 떨어지든 아니면 백분잎 배경으로 비가 내리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때? 백분잎 배경으로 봄비가 내릴 때 이렇게 말해도 맞아요? 맞죠. 왜? 꽃은 몸이 핀다니까 자연스럽게 봄비가 되거든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어? 자, 도화. 도화는 복숭아꽃이고 뭐 핑크색인 거 뭐 이런 것들은 사육꽃하고 다 똑같은데 도화에는 얽힌 전설까지 있어가지고 좀 빡칩니다. 무릉도원. 이거 베리에이션이 좀 있거든요. 보통 근데 공통된 건 이거야. 나무꾼이 나무하는데 어디서 복숭아 향기가 막 나. 뭐지? 그래서 갔더니 시냇물에 복숭아 꽃잎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향기가 너무 진한 거야. 야, 이거 뭐 있나 보다. 따라갔더니 거기에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이상세계가 펼쳐져 있고 거기서 노니까 너무 재밌어서 아, 너무 재밌는데 저 집에 가봐야 돼요. 돌아와 보니까 도끼자루가 썩어서 수백 년이 지나 있었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공화는 딱 나오면은 보통 일단 1번 봅니다. 2번 붉은 계열 색깔. 3번 또 생각하고 뒤를 읽어요. 이거 언급 안 할 수도 있지만 잘 안 놓쳐. 그냥은 안 넘어가죠. 살굽고 얽힌 얘기 별로 없어서 탈락. 자, 삼정승 가볼까요? 삼정승. 삼정승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 요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뭐 약간 뭐 이런저런 예외도 있고 하겠지만 복잡하겠지만 까놓고 얘기해서 이 핏줄 바 없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끝지점 아니겠습니까? 이 위에 누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건 약간 접근이 달라. 아,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조선에 떨어졌어. 그런데 또 다 각자 알아서 잘 적응해서 다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어. 근데 총명한 우리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아, 제가 열심히 성종승이 될 거예요. 장하다 내 새끼 하겠다. 야, 열심히 해서 왕이 될게. 조용히 해, 이 새끼야. 뭐요? 결이 달라, 결이. 결이 달라. 절대 안 돼. 이게도 되지.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걸 딱 봐도 왕 밑에네 족밥이 이게 아니에요. 이거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권력의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도 존나 없었던데. 왕이 되니 안돼 이놈아. 누군가가 삼공보다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만승? 여러분 천조국이란 말 아세요? 천조국 어디예요? 미국. 왜 미국 천조국이에요? 천조를 그냥 갖고 있어? 국방비가 국방비가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두 배가 돼버린다. 그게 무서워.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 나라가 센가 안 센가 뭘로 본다? 국방비로 볼 수 있어. 야, 니네는 존나 가난한데 국방비 왜 이렇게 많이 쓰? 그래? 다이다이 깰까? 아니.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천조국 지금도 쓰는 것처럼 옛날에도요. 만승은 만개의 수레라고 하는 뜻인데 저때 저 수레가 이마트 끌고 가는 수레가 아닙니다. 저거 전차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전차에 수레 승자를 쓴 거야. 그러니까 수레가 만 대가 있는 주모다 그러면 주모는 전체를 즉 황제의 자리를 읽어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굉장히 발칙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뭐가 여기는 안 써 있죠? 자연에서 살아가는 게 자연인으로 사는 게 삼정승보다 더 활자 좋고 최고다 이러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야 황제보다 낫던데? 그러네. 아까 왕이라고 그러면 못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황제 괜찮나요? 황제는 여기까지 신경을 잘 안 써요. 여기에서 누가 이런 거 씻었다고 웨이션 막 이러면서 우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쓰는 거지 뭐. 사실 얽힌 고사도 있고. 자,
이제 이렇게 줄여 쓰는 경우는 저는 이 작품 하나밖에 못 봤지만 모르면 끝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라, 대기 숙제를 하나 놓라 이런 뜻인데요. 또 사람 이름이고요. 중국의 고대 시작을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갔잖아요.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뀔 때 은나라의 신하였어요. 근데 워낙 그 뛰어난 능력이 있고 총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 주나라 입장에서 신생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원래 있던 사람들 잘 쓰면 좋죠. 저기 대기 숙제 잠깐만요. 연봉 2배 쳐드릴 테니까 넘어오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기 숙제가 뭐라 그래? 우리는 은나라의 신하라서 주나라의 녹봉 같은 거 받을 수가 없다. 니네 급식 안 먹어. 그래서 수양산으로 가서 보살님한테 먹다 죽었어. 그래서 그 뒤로 이 사람들이 충신의 대명사가 되었. 이 두 사람 이름을 시조의 어떤 한정된 글자 수에 맞게 줄이려다 보니까 줄여서 어떻게 된 거야? 이제가 됐. 뒷글자를 따는 게 조금 이상하지만 앞글자를 따면 맛있어졌어. 그래서 이제라고 부르는 게 낫겠어. 앞글자를 따면 너무 건강해지다. 따라서. 자, 밑에는 고기잡이 늙은이란 뜻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저 사람 직업이 뭐냐 이런 게 아니고 고기를 잡고 있다잖아. 그러나 저 고기잡이가 생계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죠. 생계에 따라서 내가 막 오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야. 자연을 즐기는 방식일 뿐 저걸로 뭐 미래를 설계하고 딸자식 힘 보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아, 오늘 진도 호흡 좋은데 여기 오늘 좀 일찍 끝나겠는데? 뒤에는 다음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독서로 넘어가서 오늘 한 것까지만 외워오시면 돼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뜻풀이만 제가 뜻풀이만 비워놓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볼 거예요. 자, 110페이지에 있는 독서입니다. 여기서 오늘 딱 한 질문 할 거예요. 이히. 자, 딱 한 질문 있어요. 여기 딱 한 질문 있고요. 여기에는 두 개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선택형 질문 하나 있고 선택형 문제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단답형, 세 개에 대한 단답형이 있는데 얘들아, 두 번째를 주시. A, B, C를 쓰라고 돼 있거든. B를 조심하세요. 지금 한번 읽고 풀어보세요.
1분 뒤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어, 보통 천문단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옛날 글들처럼 천문단을 알면 뭐 나머지는 거의 읽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경우는 뭐 그런 글은 이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날 글들 중에 그런 만만한 애들은 없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중요하게 정의되고 있는 것들이나 설정들을 놓쳐버리면 뒤에서 집중력이 받쳐줄 수가 없어요. 항상 처음을 잘 읽는 걸 중요시합니다. 처음으로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을 읽지 못하면 다음 스텝이 어렵다. 가령 자기 선택적 독서를 정의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신경이 끄는 뭐니까 결국 스스로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읽는 것이다. 자기가 골라서 스스로 읽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목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가령 뭐 서울대 추천 청소년 백선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교수님이 그거 보는 거. 이거 누가 읽었다는 거지? 너무 어려워, 너무. 네. 목록이 있으면 저 같으면 차라리 이 문제는 좀 귀찮게 내려면 선지들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목록이 있으면 그래도 어려움이 없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장난을 칠 텐데 여기 뭐 그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목록이 있으나 없으나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뭐에 대한 어려움? 선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또 잘못 선정해서 읽었는데 못 읽겠어. 일단 다들 읽어보라 해서 읽었는데 이건 나랑 너무 안 맞는데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 흥미와 동기가 떨어지죠. 흥미와 동기가 떨어지면요? 하겠지. 그래서 나온 게 뭐래요? 우치와 웨드윅이 모아난 북매치 전략이에요. 그럼 여기 첫 문단 읽었을 때 여러분들 마지막에 남아야 되는 건 뭐다? 그러니까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동기와 흥미를 유도해야 되는데 선정 과정에서 그거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북매치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외국 애들 이런 거 좋아해. 앞글자 맞춰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귀여워라. 이런 것도 하잖아. 음. 왜 북매치인지 아시죠? 여기 이렇게 앞글자들 이렇게 하면 이거야. 이거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인정해야지. 어쨌든 요 북매치 전략에 나오는 이 9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9가지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독자 그리고 책에 관련 어 저는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고 9개를 오케이 이렇게 외우고 여기 있는 5개는 독자 줄줄줄 여기 있는 책 줄줄줄 자신도 없고 바쁜데 그거 할 수가 없을 것 저는 어떤 상황까지는 해놓느냐면 이 정도죠. 자, 독자 관련된 것에 먼저 나온 게 흥미가 있네요. 책의 내용에 대한 흥미는 독자가 갖는 거니까 독자 관련된 거 맞지? 장르에 대한 관심도 독자가 관심 갖는 거니까 맞지? 연관? 연관? 잘 안 맞는데, 여기 보면
독자가 이걸 읽고 어떤 내용이나 인물을 떠올린다, 연관 짓는다. 독자가 연관 짓는 거구나. 독자가 좋아하는 주제구나. 독자가 관련돼서 알고 있는 선행 지식이구나. 아, 그래서 독자 관련된 거구만. 요거까지는 할 거. 요거까지. 가웃거리는 부분이 있으면 표시는 해놓고, 아, 받아들일 만하다 그러면 보고 넘어가되, 하나, 이건 좀 짧지만, 글이 길어서 헤맬 때가 있어. 어디서 찾아야 돼? 헤맬 때가 있어. 나는 그래서, 아, 만약에 문제에서 독자 관련된 거랑 책 관련된 거 구분하라고 그러면 나 헤매지 말고 여기 와야 돼. 여기까지가 저는 이 문단, 이 부분 읽을 때 처음 내용입니다. 책도 사실 마찬가지죠. 책의 길이, 책 내용이 친숙한가? 이러면 어때? 책 내용이 친숙한가 그러면, 이거는 독자 아닌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글의 의미가 잘 이해되는 것과 관련된 언어의 친숙성이다. 라는 거고, 뭐 구조, 그리고 다룰 만한 텍스트는 단어 수준, 이런 얘기들이었죠.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작은 따옴표를 조심하세요. 작은 따옴표. 이 작은 따옴표는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씁니다. 하나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 강조한다. 난 이거, 이 의미를 난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나는 이 단어를 내 이론에선 이렇게 정의한다. 그때는 이 사람 말을 무조건 따라줘요. 가령 2022년도 해겔 지문. 거기 보면 해겔의 이론이 나오는데 해겔은 이념이란 말을 시대정신이 육화된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념이라는 말을 내가 알고 있더라도 근데 이념이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남북 대립 떠올리고 있어. 절대 안 돼. 해겔이 정의한 이 용어로 써야 돼. 그때 나오는 게 작품가로. 그 예를 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얘가 어떻게 정했는지가 전부다라는 거죠. 기껏 이렇게 읽었는데 김 존나 세게 책과 관련된 것이 결부되어 있다. 아, 뭐냐고 따로따로 읽었는데. 근데 알고 보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당연하죠. 독자가 책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건데, 독자 따로 책 따로라는 게 존재하겠냐고. 독자의 의미가 책을 벗어나는 것이 있을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결부된다. 그렇지. 지들도 9개를 다 산산히 삐져놓기엔 부담스럽거든. 자, 그렇고 이 9가지의 요소와 관련된 질문을 자기가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있는 거 활용해도 되는데 이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찾아낸 이거는 이제는 저는 그 밀리 서재를 구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걸 추천해 줘요. 그래서 네가 그동안에 읽은 걸 오락선이를 볼 때, 네가 저번에 이 책은 읽는다고 그러고 반밖에 안 읽고 때려쳤더라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 책을 추천할게. 왜냐하면 이 책이면 완독률이 대충 몇 퍼센트야 이렇게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거죠. 이런 장치를 빅데이터화해서 그렇게 쓴 거죠. 여기서는 또 다른 예시가 요게 나왔는데 여기는 좀 쉬우니까 좀 쉽게 넘어가지만 보통은 예시까지 잘 읽어줘야 어려운 부분에서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분매치 전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떠올려 이를 인식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내가 선정할 때의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선정부터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긴다? 흥미 동기가 떨어진다.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책 안 읽는다. 반대로 이런 역량을 키워서 적절한 수준의 책을 알맞게 골라서 독서에 성공하면 흥미와 동기가 높아진다. 그래서 다음번엔 뭘 읽을까, 어떤 게 좋을까, 나는 읽을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와 믿음이 생겨서 딱 읽을 수 있고 계속 선순환을 따라가면서 많이 읽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자, 1번. 아까 김샜던 그 부분입니다. 각자가 결부되어 있다라는 말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라는 말은 서로 간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을 하죠? 양립할 수가 없단 말이야.
선지 1번 봐요. 자신감 갖는다. 흥미도. 3번. 경험한 독자는 심리가 독서하려는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 흥미도. 흥미가 잘못되면 줄어들. 잘 읽으면 선순환을 타고 잘 읽고 이해하고. 자, 다음 상황입니다. 자, A 학생 발표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내용과 다른 학생들은 비교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금오신화라고 하는 책을 골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픈 상처가 있네. 박지원의 한문 소설을 읽어봤었는데 해석이 너무 어려워도 아무튼 다룰 만한 텍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졌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선생님이 어떤 지시를 내렸냐? 야, 그러지 말고 중간에 아무거나 하나 읽어봐. 왜냐하면 무신호는 5편의 소설이 얽혀있는 작품이야. 이것도 어디서 무식하다는 소리 듣지 않느냐면 여러분 금오신화 금오신화 아니에요. 금오산에서 지어서 금오신화지 우연히 5개의 작품이 있을 뿐이야. 이게 숫자 5 아니야. 또 괜히 또 약보일까 봐. 자, 그래서 금호씨나 중간쯤 줘서 읽어보니까 한 작품 받겠지. 막상 읽어보니까 어때요? 내용 파악 잘. 또한 단어의 집중이 저에게 적합해. 뜻풀이도 잘 돼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끊은 데까지가 A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나요? 이 책은 5개의 소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소설을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이 장르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밑줄 안 쳐져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자. 금호신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는 건 배웠어. 이거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이 있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의 함정이야. 비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배웠기 때문에 라는 말을 여기서 반복하자. 최초의 한문 소설. 최초의 소설. 그 내용이 어떻게 담겨있고 형식은 어떤지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고 이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야. 빨리 먹고 싶다. 읽고 싶어. 음. 머리말을 보니까 사랑에 관한 주제 있는데 그건 또 내가 좋아하지.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A, B, C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음, 요런 걸 좀 조심하세요. 일단 숙제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다 짚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 접근할 때, 일단 풀고 나서 처음에 뭐부터 볼 거냐, 얘가 정답인 이유를 먼저 찾으세요. 안 그럼 여러분들 고집 생긴다, 이제. 보통 이거 하라고 그러면은 오답 정리하라고 그래도 내가 맞아, 씨발, 이러고 있는데, 집착하지 말고 생각을 먼저 한번 바꾸고 잘 걸 다시 봐요. 요게 이거 먼저 그러면은 넌 틀렸어. 그래도 내가 맞아. 자꾸 힘겨루기 하고 기싸움 하는데 그러지 마. 그냥 얘를 먼저 한번 받아들여 보고 그다음에 내 걸 다시 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또 싸울 때 그때 기싸움 해도 머리채를 자꾸 이제 알아서 하시고 그건 나중에 또 물어보면 풀어주니까. 근데 처음에 일단 얘로 시작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가 진도 내용이고요. 아까 숙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전 어휘는 딱 배운 데까지만을 범위로 해서 제가 복습 숙제 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